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이 무용론이 나옵니다. 주유수당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LG디스플레이 광주 OLED 공장 건설 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 8차례 회의에서 아무런 중재, 협상, 조정 역할 없이 꿀먹은 벙어리식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사용자위원 측이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최저임금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23명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사용자위원 전원은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퇴장했습니다. 류정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인데 이를 두고 사용자위원 측은 놀라 쓰러질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익위원 전원일치 부결 그 자체보다도 그동안 공익위원들이 회의에서 보여온 태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의견을 중재 협상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할 공익위원들이 정작 공식 회의에서 사실상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는 등 불성실하고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입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에 대해 노동위원 전원이 불참했던 지난 4차례 회의와 한국노총이 복귀한 뒤 이어진 4번, 총 8번의 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분들은 아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진짜 거의 얘기가 95%가 얘기가 없으세요. 표정도 없고. 그런 분들 앞에다 놓고 계속 저희가 이 얘기를 하니까 뭐 유치원 발표하는 것처럼 발표시키고 가만히 앉아있고. 공익위원이 객관적 사고를 하지 않고 정부 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수행하기만 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중재자로서의 기능이 아예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 공익위원 대다수가 친노동 성향을 강하게 띠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주재하는 공익위원회 태도 논란은 결국 최저임금이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일방적 불참과 파행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여러분 주휴수당을 아십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물어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하루치를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놓고 소상공인과 정부가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의 결정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 병원 야간 경비로 일하다 퇴직한 B씨. A씨와 B씨는 각각 고용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다며 나머지 임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007년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기존 A씨가 주장하던 금액보다는 적은 액수가 산정됐습니다. B씨 역시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시급 계산이 잘못됐다며 돌려보냈고 B씨가 고용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차액 지급액도 원심 판결보다 작아지게 됐습니다. 두 판례에서 최종적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바로 주휴 수당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시각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최저임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보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할 땐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고려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와 고용노동부가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공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고시안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월 환산액을 157만 3,77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거든요. 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월 환산액이 131만 한 220원 정도가 법 기준에 맞는. 반면 고용노동부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처럼 최저임금 자체에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 주휴수당이 없는 근로자도 부당한 혜택을 누리게 돼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저희도 사실상 좀 대법원 판시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이제 그 판례의 해석이 좀 부당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서 보장되는 최저임금의 액수가 달라지니까 이게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과연 맞는 해석인가, 형평에 맞는 것이냐. 이와 관련된 소송은 8월 10일 1심 결과가 나오는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우리 산업과 노동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OLED 공장 건설 계획이 1년 만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광저우 OLED 공장으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1년간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가슴을 졸였는데요. 모처럼만의 호재이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OLED 공장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광저우 OLED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은 LG 디스플레이와 광저우 개발구가 각각 7대3의 비율로 투자한 합작사로 총 투자 규모는 약 5조 원입니다. 지난해 7월 LG 디스플레이가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최종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이 공장의 승인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논란으로 한국 정부가 5개월을 끌었고 중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 다시 7개월이 지연됐지만 결국 1년 만에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광저우 공장은 내년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월 6만 장 생산을 시작으로 최대 9만 장까지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LCD에서 OLED로 중심을 바꾸는 사업 재편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의 LCD와 OLED 비중은 9대1 수준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이 비중을 6대4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 개선을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2분기에는 2천억 원 수준의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던 OLED TV 부문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애플의 중소형 OLED 납품 계약도 체결하는 등 호재가 있지만 비중이 높은 LCD 패널의 가격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전사 매출의 40% 정도가 LCD TV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가 중요한데 패널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라서 후반기 흑자 전환하기는 아직은 어려워 보이는데 특히 1, 2분기 대규모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9조 원대의 설비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더니 오늘 열린 인터넷은행 토론회 자리에선 그동안 규제 완화에 거리를 두던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말을 아끼던 금융위원장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년을 평가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인터넷은행 관련 특례법은 총 5개. 인터넷은행의 한정에 산업자본의 최대 34에서 50%까지로 보유 한도를 확대하되 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못 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금융을 갖다 흔들 정도로 충분히 그 매기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의 성과가 반드시 좀 나와서 청와대에 이어 여당 의원마저 규제 완화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가 되자 금융위도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그동안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소극적이던 금융위원장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SUV처럼 생겼는데 짐칸이 훤히 드러나 있는 차 보셨나요?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데요. 레저 인구가 늘면서 이 같은 차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선 유일하게 쌍용차가 픽업 트럭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 해외에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도 해외 직구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픽업 트럭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수입차 구매 대행을 해주는 인터넷 커뮤니티, 포드 F150, GMC 유콘 등 미국 중고 픽업 트럭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 같은 커뮤니티는 최근 수십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레저 인구 증가, 여행을 즐기는 수요가 늘면서 간편하게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픽업 트럭을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픽업 트럭 신차 등록은 19,213대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등록된 픽업 트럭 중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건 300여 대가량으로 2% 남짓이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건 국내에선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픽업 트럭을 내놓은 곳은 쌍용자동차가 유일합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이 수요를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중형 픽업 트럭 콜로라도를 내년 출시할 예정이고 포드자동차는 픽업 트럭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픽업 트럭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모델이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미국 픽업 트럭 중 베스트셀링 모델로 꼽히는 포드 F150은 대형이라 중형인 레인저가 도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픽업 트럭을 개발 중인데 내수용보다는 수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픽업 트럭을 개발하고 있지만 관세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출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노후화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에 설치된 고가도로가 속속 철거될 예정인데요. 반면 도시 재생을 통해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도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이 고가차도. 지어진 지 42년이 넘은 이 고가도로는 노후화 등을 이유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하늘이 고가도로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서울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갈수록 낡아가면서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 서울에선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개 고가도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앞으로 8곳이 추가로 철거됩니다. 헐리는 고가도로가 있는 반면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고가도로도 있습니다. 찻길에서 사람길로 거듭난 서울로 7017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장 1년 만에 1,000만 명이 다녀갔고 주변 소매상을 중심으로 카드 매출액이 42% 증가하는 등 상권도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고가도로 아래 빈터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곳도 있습니다. 성동구 옥수역 부근 다락옥수입니다. 공간 안으로 태양빛을 끌어들여 꾸민 프리가든이 돋보입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락옥수에는 하루 평균 주민 120여 명이 찾습니다. 어르신 쉼터, 아이 놀이공간, 학생 공부방으로 쓰입니다. 다양한 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가 비공터여서 지역에서 그냥 벼룩시장 같은 거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이들하고 중간에 이렇게 뭐 시간을 활용할 때 어디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고가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보행이라는 그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내면서 안에 재생의 수단과 방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동대문구 이문고가 아래도 새롭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금융노조가 사측의 정년 연장 등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파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감독당국은 최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상반기 내내 채용비리 문제로 위축됐던 은행권이 하반기 시작부터 다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지부 대표자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른 투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노조는 모든 쟁의 행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총파업을 위한 내부 동력 확보에 이미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만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금융노조는 앞서 사측 대표인 사용자협의회와 산별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세 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정년 연장과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 등에서 이견이 커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종합검사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와 예산 집행 등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재가 뒤따릅니다. 금융사와 전쟁을 하겠다는 윤 원장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라며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노조의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그간 노동이사제 도입이 당장 어렵다고 보고 근로자 추천이사제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윤 원장이 최근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낼 뜻을 보이자 노조는 다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근로자 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활동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지난 9일 호텔신라 주가가 무려 11% 이상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건 한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계 금융사와 국내 증권사들은 호텔신라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전망이 크게 엇갈립니다. 김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호텔신라는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1.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41억 원어치, 기관이 48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호텔신라 주가가 이처럼 급락한 데에는 외국계 금융사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이 호텔신라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보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티증권은 호텔신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바꿨고 목표 주가도 14만 4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올 하반기 면세점 업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내년에 순이익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티증권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다른 증권사들의 호텔신라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다. 외국계 금융사 크레디트 스위스는 하반기 경쟁 심화 우려 등으로 면세점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는 지나친 우려라며 호텔신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호텔신라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휴가 시즌과 중국 보따리상으로 인한 실적 증가로 지난해보다 240% 증가한 5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증권도 해외 면세사업장 진출을 통해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며 호텔신라를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계 금융사의 의견이 전부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애널리스트의 경험과 분석에 따라 전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도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도이체방크는 지난 1월 셀트리온 주가가 8만 7천 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27만 원대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내년부터 차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하게 쌍방 과실 처리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을 더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교차로 내 직진 차로에 있다 갑자기 좌회전을 한 A차량과 부딪힌 B차량. B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에서는 A와 B를 쌍방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D 차량을 뒤따라오던 C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D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역시 D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에서는 둘 모두를 쌍방 과실로 봤습니다. 이처럼 회피할 수 없어 사고를 당했음에도 쌍방 과실로 처리돼 억울하다는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 산정 방법 및 과실 비율 분쟁 조정 서비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우선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방법에서 일반 과실 적용이 확대돼 가해자의 책임성이 더 커집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는 차량 간 사고 과실 도표 중 일반 과실 적용 사고가 9개뿐이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납니다. 특히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시도나 근접거리에서 급추월, 차로 변경 시도 등 피해 운전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 차량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됩니다. 현재는 이들 사고의 피해 차량이 30%와 20%씩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나 회전 교차로 등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한 과실 비율도 신설됩니다. 아울러 동일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 50만 원 미만 소액 사고 등도 손보협회의 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사고는 분쟁 조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 심의 및 시행은 내년 1분기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2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12만 6천 명 줄어 석 달 연속 감소하는 등 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전체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고용시장의 주축을 이루는 40대 취업자 수도 12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13만 3천 명 감소 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은 구조조정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반해 2분기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1천 명에 그쳤습니다. 2009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주요 과제와 추가 경정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대책과 혁신성장 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치료사 혹은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등의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또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금품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 행사 등을 통해 제공해도 건설사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사 선정 시 관행처럼 여겨졌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를 이용해 조명을 켜는 누구 캔들을 출시했습니다. 지름 81mm, 높이 168mm 원통 형태인 누구 캔들은 흰색, 청색 등 17가지 색상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 감상, 날씨 확인, 음식 배달 등 기존 누구가 제공하는 30여 개 기능을 제공합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말 41.9%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3년 새 10%포인트 넘게 점유율이 떨어진 겁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베트남 깜낭국제공항에 면세점을 오픈하고 이달 대만 타오이엔 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가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를 적용한 2018년형 패밀리 허브 냉장고를 싱가포르에서 출시했습니다.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높아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가 많고 신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소비자가 많다면서 패밀리 허브 시장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여행 예약 서비스 티몬투어가 여름 휴가 기간인 7, 8월 항공권 예약을 분석한 결과 인기 여행지는 베트남 다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1위를 차지했던 일본 오사카는 이번에 2위로 밀려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